제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네. 무인기가 날아오자마자 김종대 의원을 떠올렸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저도 좀 바빴습니다. 바빴죠. 예.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북한은 왜 날려보냈으며 우리 군의 이상한 대응은 왜 나타난 그렇죠. 것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걸로 제가 왜 예상합니다. 갑자기 또 무인기가 나왔을까요? 몇 년 만에 5년 넘게 잠잠하다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의 양상을 보면은 그 남북 군사 합의서 무력화가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만은 여름에 서해와 동해 각기 그 수백 발의 포탄을 쐈거든요. 네. 이게 그 해상의 그 사격 금지 구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네. 그것에 이어서 이번엔 비행 금지 구역을 위반한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군사 합의서가 무력화되고 있는데, 그 특별히 그 남북 군사 합의서에는 서부 전선 군사 분계선 전후 10km, 동부 전선은 12km의 드론 금지 구역이 따로 설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다음 행동도 이 군사 합의서를 총체적으로 무력화하면서 아마도 내년 봄까지도 계속 전략적 공세가 지속될 것이다. 탄도미사일을 많이 쐈는데 네. 미사일을 쐈어요 하고 아무런 동향이 없었잖아요. 저기 국제적으로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쪽으로 도발하는 것도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 한 달 전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예. 11월 24일 담화입니다. 이때 그 서울 관역 발언이 나옵니다. 네. 문재인 때는 서울은 관역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전술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많이 확보한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수도권에서의 그 표적을 획득하기 위한 정찰 활동이 강화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관역 얘기 나오니까 탁 오네요. 예. 지금 수도권까지 이 드론이 날라왔잖아요. 무인기가. 네. 그런데요. 좀 우리 군의 대응은 조금 아쉬웠어요. 전투기가 출격하다가 추락하고요. 하루는 새떼를 보고 막 사격하고 하루는 풍선 보고 막 비행기가 따라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이 압도적 대응이라는 이런 어떤 그 방향에 너무 구속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인기는 사실 쉽게 못 잡아요.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놓칠 수도 있지만 추적하면서 이걸 어떻게 차단할까 좀 냉철하게 그 관찰하고 대응책을 그 강구해서 써야 되는데 오만 걸 다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어 집안에 파리 모기가 나타났는데 파리 한 마리 잡으려고 거기다 총 쐈다. 거기다가 대고 뭐 부엌칼, 삽자루, 쇠톱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파리채 하나로 잡아야 될 거를. 그렇죠. 아니 F-15 전투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드론 잡는데. 예, 마하 1.9까지 나와요. F-15 전투기가. 소리 속도의 2배가. 그러면 자동차 속도밖에 안 되는 거 잡으려고 그게 나옵니까? 그래.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 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 대응이라는 이게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기조로 자리 잡히면서 무언가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그 대응이 나와버렸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군사적으로는 어떤 그 경량화되고 스마트된 대응밖에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같이 드론을 띄워본다든지 방해 전파를 발사한다든지 물론 이번에도 제한은 있었습니다만 비록 실패했더라도 그런 대응이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파리 모기를 잡는데 지금 총을 쏴서는 이건 대응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항공기를 띄우고 그리고 미사일을 쏘거나 뭐 사격을 하는 건 그거는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이런 그 드론에 대응하는 어떤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2017년 이래로 우리 육군교육사령부하고 방공표 사령부에서 엄청 많이 개념도 만들고 연습도 하고 그 장비도 도입해 왔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전방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우리 벌컨, 오리콘 또는 비호무기 체계로 알려진 그 경량화된 지대공 전력이 1차적으로 차단을 했어야 되고 네. 안 됐을 때는 대응 드론을 띄운다든지
또 매우 제한됩니다만 사실은 전파 방해도 좀 시도했었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대응들이 좀 스마트하게 전개됐으면 좋았을 뻔했던 군의 것이죠. 대응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이 발언 수위 올립니다. 네. 응징, 보복, 오늘은 압도적 우월한 전쟁 준비, 전쟁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도 막 드론을 북으로 3대나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북한 비행체에 의해서 수도권의 영공이 완전히 유린된 제가 보기엔 최초의 사건이에요. 예.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유엔 안보리 제소를 한다든지 또는 국제법에 호소한다든지 어떤 정부의 대외적인 성명이 나가고 이런 외교적인 어떤 그 대응이 긴밀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강경 발언을 했었죠. 아니 그런데 정부 입장이 안 나온 거예요 결국은. 아직 안 그 나왔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드론을 올려보내 놓으니까 같이 쌍방과실이 돼 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 북한의 만행, 도발 이걸 갖다가 고발을 하고 어떻게든 단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군사적 대응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외교적이고 또 어떤 국제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건 어떤 같은 유엔 회원국끼리에 있었던 가장 명확한 유엔 헌장 위반 사태고 정전협정 위반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북에다가 뭘 날려보내는 것도 유엔 사령부가 정전협정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 주체 그 절차에 맞게 호소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적 외교적인 어떤 조치가 없이 그냥 군사적인 대응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군사적 이렇게 긴장은 또 그리고 고조되는데. 압도적인 전쟁 이렇게 자꾸 뭘 보여주는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자 이런 저강도의 작은 도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에 맞는 합리적인 어떤 상황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뭘 자꾸 압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보니까 격에 안 맞고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꾸 이렇게 강경책 어떤 압도적 대응만 남발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 뛰어난 기술이 너무 많아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떤 민관군 통합방위 체제를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방위사업체 연구소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라도 하면서 전파교란 또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 파로 잡을 수 있거든요. 예, 또는 대응 드론을 띄우는 이런 어떤 있는 자산과 기술을 갖고라도 일단 종합적인 대응책을 하는 이런 지혜롭고 정확한 어떤 행보가 아쉬운 겁니다. 근데 왕창 뭘 쏟아붓는 식으로 해보니 팔이 나타나는데 쇠톱이 왜 필요합니까? 망치가 왜 필요한 거예요? 망치로 파리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부서집니다. 집안이. 나만 하질 않아요. 자, 알겠습니다. 무인기 문제 이렇게 고민해봤습니다. 이거 말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 중국이 코로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병원 응급실이 다 찼다, 병상이 없다, 약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는 들렸는데 거기에 더 하나 중국인 관광객들. 중국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있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구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리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절반은 코로나 확진자더라 이런 얘기도 나는데 1월 초부터는 우리나라도 온다고 합니다. 임 소장님, 그렇죠.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발표했던 그 코로나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 그게 이제 이태리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라는 것이죠. 네. 절반이 확진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이 중국발 여행객들에 대해서 공항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뿐만 아니죠. 지금 인도, 일본, 그다음에 대만 이런 곳에서는 공항에서 중국발 여행객들은 무조건 통제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또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지금 물론 우리나라도 공항에서 이제 중국에서 오는 분들은 이제 따로 또 이렇게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까지 중국이 통제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국에 가족들이 있는 분들도 뭐 어떻게 가볼래도 못 가보고 네. 올 수도 없었고 이게 이제 풀리니까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이제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왕창 이제 전 세계로 쏟아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항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긴장 상태로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을 안 한다고 안 한 게 아니지 했잖아요. 했는데도 네. 이렇게 전 세계가 뚫렸었는데 이 내년 초에 이 또 한 번 어떤 그 대위기가 오는 건 아닌가라고 네. 하는 진짜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방역도 그렇고 또 경제 쪽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예, 2년 전 상황을 한번 보시죠. 그때 2020년 초에 가장 논쟁이 됐던 게 중국 입국 제한 문제였습니다. 예. 그때 여야가 아주 심하게 부딪혔는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라는 네. 제도를 시행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 이후에 그 중국으로 인한 어떤 코로나 유입자는 거의 다 막아냈거든요. 네. 그래서 2월 이후로는 그 발열자들이 입국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변종이 생겼기 때문에 무증상 입국이 가능합니다. 결국 PCR 검사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단순한 발열 체크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게 더 특별한 입국 절차가 이제 필요해진 시기가 됐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내일 그 중국 입국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그래요. 네. 아마 굉장히 강화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아졌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들, 그러니까 이탈리아,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은 공항에서 발열 검사가 아니라 PCR 검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중국에서 들어온 그 여행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그에 준하는 혹 그 이상이 되는 어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중국의 코로나 통계는 통제된 수치였고 조작된 수치였다는 것은 뭐 이거는 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고 그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다음에 이게 경제적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큰데 아이고 안 그래도 이렇게 경제 위기인데 이 부분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대나 명동 지금 거의 뭐 상권이 그 회생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그 절실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효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중국이 자체적으로 PCR 그 검사 기능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에 온 뒤에야 제대로 된 검사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여기서 대규모 어떤 격리 강제 격리가 됐을 때는 중국 쪽에서 엄청난 불만이 폭발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냥 중국 입국자들이 현재 반갑지만도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났고요. 연말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전쟁도 멈추곤 했어요.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을 멈추고 캐럴을 불렀던 그런 또 아름다운 사례가 있는데요. 근데 러시아 내에서는 무차별 포격을 더 하더라고요. 더 해요. 인명피해 더 커졌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연휴 주말 토요일 일요일 24, 25일에 공습을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계속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보병보다는 포병 쪽으로 좀 무게가 수개월 전, 수주 전부터 네. 이동을 해 왔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은 이 아래쪽 그러니까는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은 좀 소강 상태에 있는 반면에 남부 지역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계속해서 러시아가 이 포격 공격을 굉장히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이 동부 지역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사실 이번 가을부터 동북부 쪽을 점점 많이 그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여세를 조금 더 몰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이 이 돈바스 지역의 스바토브라고 하는 그 어떤 거점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크레미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좀 보병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기미가 살짝 보여요. 만약에 이곳이 뚫린다면 그러면은 사실상 러시아가 처음 2월 공격을 할 당시의 지점까지도 밀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계속해서 협상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상 이야기가 더 본격화되기 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러시아에서도 공격을 더 강화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이제 저 동부 쪽에서 그쪽을 지금 더 보병 쪽으로 더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이 현재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발칸반도에도 또 전쟁 위기가 있습니까? 예, 전쟁 위기까지는 아닌데. 사실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기사는 이미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에 네. 전운이 감돌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뭐 전쟁 초기냐 이런 데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그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한 코소보가 네. 자국 내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있다고. 예. 이게 한 5%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종 이제 반 코소보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을 코소보 정부에서 발급하는 걸 거부하고 네. 세르비아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쓰겠다. 이러다가 이게 경찰하고 충돌이 돼서 현재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쳤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코소보 쪽에서는 이게 이제 러시아나 세르비아가 사주한 것이다. 네. 이래가지고 약간의 무력 충돌의 어떤 조짐이 보이고. 그럼 또 세르비아에서 또 편든다고 이렇게 또 도와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세르비아 배후에는 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소보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코소보 정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르비아가 러시아를 등에 업고서 이렇게 어떤 그 자국 내 주민들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코소보를 압박할 경우에 네. 이럴 때 이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벨라루시에 또 코소보에 세르비아에 그러니까 내년에도 평화는 좀 뭔가요? 내년에도 우리가 이제 이 국제 분쟁을 주시해야 되는 지역이 이 국가 간의 그 경계선하고 민족 간의 경계선이 일치하지가 않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코소보하고 세르비아도 마찬가지인데 네. 코소보가 독립을 했는데 살짝 그 영역으로 세르비아 주민들이 있는 쪽이 코소보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저기 유럽하고 이제 아시아하고 중간에 있는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시리아와 이제 터키와 튀르키예의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쿠르드족과 이 기존에 있는 국가 간의 그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이런 분쟁들인데 이 우리 보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소보와 세르비아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는 러시아하고 또 미국이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과 이 미국은 코소보의 독립을 조금 더 응원하는 쪽이고 네. 반면에 러시아는 세르비아 쪽에서 후원을 봐주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국제 분쟁으로 또 커진 것 아니냐. 근데 이제 여기는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러시아나 미국이나 힘이 거기까지는 이제 좀 딸린다는 거죠. 게다가 1999년도죠. 그렇죠. 그때 분리가 됐는데 그 무렵이 코소보 전쟁이라고 해서 네. 그게 그 국제사회 평화유지군이 네. 그 개입을 한 전쟁인데 예, 인류 역사상 가장 아주 끔찍한 축에 드는 네. 인종 청소가 있었어요. 아이고. 예, 이때 세르비아에 의해서 그렇죠. 예, 한 만여 명 인종 청소가 자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간 수천 년간 종교의 평화를 유지해왔고 공존해왔던 이런 어떤 그 국가 공동체 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증오가 싹 트고 종교 분쟁이 벌어지고 극기하는 인종 청소까지 가지고 네. 결국은 어떤 끔찍한 어떤 그 사태까지 맞이했던 그런 상처가 이게 불과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그 증오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빌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이번 무인기 왔고 우리 군의 대응 이런 걸 보면 네. 안보가 뻥뻥 뚫렸고 안보 참사라고 볼 수 있죠. 예. 안보 참사는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권 탓이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 대참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민주당 무슨 소리냐. 지금 국민의힘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늘이 떨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음 날 대통령 국무회의 메시지가 지난 5년간 훈련 안 했다. 이건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거고 국회에서 50% 무인기 대응 예산 삭감했다. 이건 또 국회 탓이라는 거고 그리고 군은 뭐 했냐고 크게 윽박지르니까 준호기 등 군이 사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다 무슨 탓이 돼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군도 명예가 상당히 심각하게 실추돼 있는 상황이고 이 국가적으로 지금 이거는 중지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이러는데 또 다시 이게 정쟁의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이런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지난 정부에서만큼 무인기 대응 대책을 많이 수립한 정부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요? 아니 모든 사단 연대 대대까지 전부 다 지휘관들한테 무인기 대응 임무 다 주어져 있었고 의무적으로 훈련하게 돼 있었고 장비가 들어오고 있었고 대응 개념이 만들어졌고 아니 지난 5년처럼 많이 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역량이 이번에 전혀 발휘가 안 된 게 문제지. 뭐 어떤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식의 그 접근은 우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안보를 위해서 더더군다나 좋은 선례는 아니죠. 네. 김종대 의원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고생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군사 외교 안보 전 분야에서 네, 맹활약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임상훈 소장님. 네. 세계 국제 정세 알려주시고요. 세계 뉴스 이렇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우 칭찬합니다. 네. 매우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고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네. 좀 내년엔 좀 따뜻하고 아름답고 또 평화로운 평화를 위한 뉴스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김종대, 임상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